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4분입니다. 벌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 움직임은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에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가직설에서 내년 총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그리고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선거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거구는 이제 획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언제쯤 이게 확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소장님? 이 오리무중이 돼버리고 말하는데요. 네. 바로 내일이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네. 이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를 넘길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관측이 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올 연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중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 개편 제안을 하게 되면서 올해는 뭔가 좀 달라질 거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도 컸었거든요. 예.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제 획정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3번에 달하는 선거구 획정을 반드시 4월, 1년 전에는 총선 1년 전에 해야 된다. 법정 시한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제 11월 말까지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주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비례대표 이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네. 비례대표에 대한 방식이 확정이 돼야 지역구의 전체 몇 명을 뽑을지 결정이 되거든요. 그 결정에 따라서 선거구를 획정하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현재 비례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게 정리가 돼야 다음 수순인 선거구 획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특히 현역 같은 경우는 전혀 아쉬운 부분이 없거든요. 현재 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선거가 가까울수록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손해를 보는 것들은 이제 예비 출마자들 같은 경우가 애만 타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관심 속에서 사라져버린 선거구 획정 아마 내년 중순 연초와 연말을 지나고 난 다음에 네. 정도가 돼야 좀 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섣부른 예측을 좀 해봅니다. 예. 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대 2004년도 17대 총선부터 지난 21대 총선까지 단 한 번도 기한을 지킨 적은 없습니다. 모두 평균적으로 41일 정도, 선거일 전 41일 정도 전에야 이제 획정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항상 지역구 조정 문제라든가 의원 정수 문제라든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항상 논의가 됐었는데 그 이유인즉슨 결국에는 항상 그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가중이 되고 그리고 비례성이 승자 독식에 따른 비례성 약화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할지 이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됐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개특위라든가 전원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상당히 이 부분의 공론화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용두사미가 된 격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는 물론 이제 각 당이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어떤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라서 제3세력이 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그 방편, 사리사욕도 있고 그리고 각자 자기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익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다 모든 논의들은 사라지고 결국 남아있는 거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어떻게 병립형으로 할 것인가 연동형으로 할 것인가 요거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예. 결국에는 내년 3월이나 돼야지 획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선거구 획정은 오리무중인데 공천은 개혁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일부 의원들을 험지 출마로 좀 내밀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스템 공천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을 일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개혁 공천이라는 거는 세대 교체라든가 어떤 새로운 가치의 어떤 등장을 의미를 합니다. 가치의 확장이라든가 새로운 신선한 가치를 의미를 하는데 네. 사실 사람을 교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혁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험지 공천이라든가 중진 용태론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네. 사실 강원도 내에서도 대표적으로 지금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중앙에선 김기현 대표라든가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지금 계속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험지 출마라는 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험지 출마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책을 높이기 위해서 험지에 출마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분들한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 험지로 출마의 동기가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네. 만약 이걸 강요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사망도 어차피 당선 가능성도 없는 지역에 나가라는 것이니까 정치적 사망 선고고 그리고 지역구 구민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결례입니다. 이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진 용태로는 보통 이제 비주류 중진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공천 배제를 하고 자신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인물을 전략 공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변수는 있는 것이 내년에 선거에 임박했을 때 과연 지금 같은 국정 지지율,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이어지고 여당이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쳤을 때는 지금 영동 지역이라든가 이 부분에 상당히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상당히 포진을 하고 있고 이목도 집중이 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분들 중에서 한 분 정도를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도 펼쳐질 가능성이 배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소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쪽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시스템 공천 어떻게 보십니까? 시스템 공천이 일방에서는 현재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강한 질타를 하게 되면서 12월 달 민주당은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이른바 비명과 친명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총선 기획단 핵심이죠. 그리고 또 인재 영입위원장을 이른바 친명과 이재명 위원장이 직접 맡게 되면서 비명계세 내에서는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극명하게 보여줬던 게 총선 기획단에서 하위 현역 국회의원 10%에 대해서 감산 요인을 20%에서 30% 올리게 되면서 민주당에서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1년 전에 총선 룰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깨진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개혁 공천의 여부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차리느냐 차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로서 결국적으로 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차린다고 한다면 개혁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들이고 또한 신당을 차리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돼서 상당한 공천보다도 실제 본선인 경선에서의 결정적인 영향들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12월 달 아무튼 이낙연 전 대표의 발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 봐서는 신당 얘기가 나오다가 그냥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예.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준석 신당 그리고 조국 신당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신당 창당이 그러면 우리 지역만 봤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신당 찬당과 관련돼서는 저는 먼저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현재 비례대표와 관련된 입장 정리인 것 같거든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자와 유선정당이 출마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대 국회와 같은 병립형 이러한 비례대표를 선호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구를 돌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우리 지역에서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고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도 별 영향력이 없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대신에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낙연 신당이 출몰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강원도의 친명과 비명계에 상당한 세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 정치 지형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지만은 민주당에 있어서의 강원도의 이 총선 영향과 신당 영향은 상당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신당이 나온다고 하면 한 연말 연초 요쯤 예, 그렇습니다. 예, 뭐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이제 그 이준석 신당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네. 실질적으로 창당을 하고 내년 총선에서 독자적인 후보를 낼지 그 단계까지 이를지는 아직도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례가 지난 20대 총선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당이 이제 제3세력으로서 상당히 입지를 지역구에서 25석을 얻고 비례에서 13석을 얻었습니다. 당시 정치 지형이랑 지금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우위에 있었고 그리고 각 정당, 양당에서 연성 지지층이 당을 이탈할 준비가 상당히 돼 있는 상태였고 무당층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과 상당히 비슷한 역학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어느 정도 빅텐트를 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천하 삼분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파워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됩니다. 예, 거기서 지역 후보도 나올 가능성도 없지 근데 않다. 이제 당시에도 강원도 지역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같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는 상당히 거의 20% 이상을 얻었었습니다. 국민의당이. 그렇지만 뭐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인물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으로도 부족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표 방지를 위해 가지고 양당을 지지하는 어떤 투표 성향 때문에 네. 지역구 투표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